네, 안녕하세요. 자, 직업상담사 1급 노동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덕 강사입니다. 저랑 같이 2급을 같이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급은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2급 시험 문제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즉 2급 때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1급 때 거의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한 80% 그대로 써먹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한 두어 개 정도가 2급에 안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만점 맞는 시험은 아니죠,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더라도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급도 그렇고 1급도 마찬가지로 이게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보통 당락이 갈리지니까 웬만하면은 노동관계 법규는 제가 처리한 수준의 문제로 다루고 나머지 시간은 웬만하면은 필기 말고 실기 쪽에다가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가시면은 이게 2급 때 공부했던 내용만 조금 상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70, 80은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점 맞으려고 너무 이상한 문제까지 보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기출문제 역으로 해서 쭉 갈 텐데, 일단 2020년 4회차부터 해서 쭉 갈 겁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그렇게. 자, 일단 81번부터 가겠습니다. 81번. 자, 문제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고평법 문제죠.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남녀 고용 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즉 남녀 평등 문제라든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 기본 계획. 자, 그 기본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 법은 남녀 간의 고용에서 평등 문제. 그다음에 고용된 이후에 일가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대표적 육아휴직 같은 것들, 자, 이런 부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을 위해서, 즉 평등을 위해서, 양립을 위해서 당연히 법을 만들 텐데, 자, 무조건 5년마다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등 양립을 위한 기본 계획, 매번 나오는 거지 이것들, 그죠? 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게 명시사항이 법에 보면은 이게 총 9개 정도가 나옵니다. 9개 정도. 이거 외워야 되느냐? 자, 이거 암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멍청한 방법.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내용 중에서 틀린 것들이 반복되니까 웬만하면 오답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평등 문제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당연히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니까 그동안 있던 남녀 고용 평등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지. 맞겠죠?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채용된 이후에 대우에 관한 사항, 이것도 당연히 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다음에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 이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에 대한 원칙이죠. 이게 마찬가지 이것도 남녀 고용 평등 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여기 2번으로 갈 수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외.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거, 외국에서 취업하는 거. 이런 국내외 일자리 소개하는 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차별 문제라든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니까 국내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9개를 암기 안 하더라도 내용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런 문제를 기본 계획을 다 암기하려고 덤비지는 말자. 그렇게 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은 이때 기출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법에서 기본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거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기본 계획은 짧으면 9개, 많으면 10몇 개. 그죠? 암기 아닙니다, 이거. 암기가 아니고 웬만하면 오답 중심으로 가가지고 왜 틀렸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이거는. 됐죠? 자, 다음에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2번 보시면 요 최근에 추가된 법령이죠. 보시면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차별 문제.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이걸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뒤에 틀린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쉽게 답이 1번으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심청 심사 자료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 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바꿔내는데, 가만히 보면은 심청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자료들. 그죠? 그리고 요 자료를 위해서, 입증을 위해서 내는 자료들, 요 두 가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뒤에 학위 증명서라든가 각종 증명서. 이거는 심사를 위한 자료냐, 그 심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냐. 당연히 증명서기 때문에 이것들은 입증 자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것처럼 심청 심사 자료라는 것은 보통
자, 내가 여기에 채용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심층적으로 심사되는 자료, 당연히 이 사람의 각종 실적의 실적사항들. 자, 내가 옛날에 뭘 했다. 그죠? 아니면은 이게 뭐 예술학 공연이다. 그러면은 뭐 작품집. 이런 것들을 자, 나 여기 채용되니까 이거 심층적으로 심사해달라. 이걸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심층적으로 심사할 때 그러면은 당신이 실적사항이 있다 또는 작품을 냈다 관련되는 증거자료 내봐라. 이것들이 바로 입증자료입니다. 그 입증자료는 각종 증명서 이것들이 입증자료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개념이 보시면은 자, 이거는 심사자료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아니고 각종 실적사항이라든가 작품집 이것들이 심층심사자료가 되는 거고 자, 이 자료를 증명하기 위한 것들 이건 증명서죠. 이것들이 입증자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 두 가지를 매번 바꿔서 문제에서 냅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학위 증명서니까 당연히 이거는 심사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 자료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이게 증명서인지 당연히 단순하게 어떤 사항들인지 요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 법은 당연히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합니다. 됐죠? 단 자, 국가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죠. 그렇죠. 즉 공무원하고 지자체는 따로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법이 굳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알아서 다 채용 과정의 공정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됐죠? 굳이 얘기하면은 자,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 있기 전에는 일단 국가 지자체는 이 법을 통해서 즉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차별을 일단 방지해 놨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국가 지자체는 차별이 방지되는데 일반 사기업은 자, 이게 문제되니까 일반 사기업을 위해서 여기 만들어진 법이 여기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호가 되지 않았던 이 외부에 있던 일반 사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채용 절차 공정화하는 법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그리고 종전에 있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종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대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됐죠? 작가가 만드는 게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내부적인 특별 절차를 통해서 이미 별도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그 두 가지 상식인데 보시면 자, 뭐 이쪽 책으로 볼게요. 이건. 자, 구인자는 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구인자라는 것은 보통 사용자입니다. 사장님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자, 자기가 냈던 고용 광고에 대해서 이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광고에는 야, 나 월 500 줄게. 그리고 수당은 연 1000% 수당으로 줄게. 상여금을 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A 근로자가 채용이 되니까 A 근로자한테 자기 마음대로 조건 바꾸는 겁니다. 자, 야, 우리 회사 힘드니까 500 못 줘. 너 200만 받아. 그 상여금은 나중에 우리가 회사 잘 되면 그때 줄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취업규칙으로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 쪽에서 만약 이게 취업규칙으로 도면은 이렇게 바꾸려면은 그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용자가 허위 광고해가지고 채용한 다음에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런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개정이 안 됩니다. 됐죠? 그게 만약에 그 내용이 취업규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로자 대표 동의 받는 거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자, 구인자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식. 자, 이 사람들의 학력을 기초 심사 자료로 기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구인자를 뽑는데 자, 야, 너네 아버지, 엄마 직업이 뭐야? 재산이 얼마 돼? 자, 옛날에 많이 요구했죠. 왜냐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얘네 아버지가 고위층에 있네? 얘네 아버지가 잘 나가네? 그러면 얘를 통해 가지고 선이 닿겠네?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법에서 자, 구인자한테는 직무할 때 굳이 필요한 것들, 자, 그런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 기초 심사 자료 당연히 요구하면 안 됩니다. 되겠죠? 당연히 그 3번, 4번 그래서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특별법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고 1번에서는 입증 자료랑 심사 자료 요 두 가지 개념만 조금 구별해 두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83번 또 고평법 문제죠. 자, 보시면 자, 고평법상 최근에 문제되는 거 직장 내 성희롱. 자, 이거는 자, 성희롱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에도 예방에 관한 조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련해서 여기죠. 뒤에 자, 예방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자, 사업주는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번 하느냐 이건데 분기별이 아니고 현재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이건 뭐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고용노동징계라든가 노무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횟수가 분기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 되죠? 답은 쉽게 나왔고, 다음에 2번부터 보시면 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자, 교육한 다음에 그 자료겠죠. 이 내용을 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보통 뭐 사내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자료실, 자, 여기에다가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서 근로자한테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주지 의무죠. 주지 의무. 이것도 부과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육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상기시켜 주라고 이렇게. 됐겠죠?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자체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방 교육을 위해서 예방 교육 강사 이 사람을 원칙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방 교육만 하는 거야. 몇 번? 1년에 한 번. 평상시는 월급은 나가지만 회사에서 딱히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데 모든 회사에서 이 예방교육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원래는 채용이 되지만 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예방교육은 너네가 직접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시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물론 좀 더 나아가면은 이게 이 사업장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는 다 남성이다. 사장님까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다 여성이다. 됐죠? 아니면 아주 영세하더라. 그러면은 요때는 외부 위탁도 비용이 이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는 온라인 교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거 나중에 나올 문제입니다. 어쨌든 위탁해서 제 뒤에 실시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리고 장관은 자,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자, 위탁받은 그 교육기관이 뒤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으면은 그때는 지정 자체를 뒤에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예방교육을 위탁할 때 위탁하는 것은 아무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장관이 지정한 그 위탁 교육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탁받는 기관은 앉아서 이 협칙이지. 그냥 위탁만 받으면은 알아서 일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관이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인지 심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얘네들한테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교육기관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뭐냐? 요건데 세 가지. 그게 첫 번째 보시면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자,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장관한테 지정을 받을 때 허위입니다. 허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사기쳐가지고 지정받았을 때 이때 취소합니다.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강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년 동안 교육에 관한 실적이 없습니다. 즉 강사만 허위를 올려두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 안 한 겁니다. 그죠? 여기 1, 2, 3 요런 사유가 있으면은 예방교육 지정 자체를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강사가 3개월 동안 아무도 없더라. 두 번째는 허위로 지정을 받았더라. 됐죠? 마지막은 2년 동안 교육에 관한 실적이 없더라. 됐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답은 여기 예방교육의 횟수, 요게 주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8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 계획이죠. 보시면은 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상 뒤에 뭐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자,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마찬가지 이것도 기본 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능력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요.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 뽑히면은 자, 이게 하나의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 정권은 탄핵되지 않는 이상 5년 동안 가죠. 그러니까 장관도 기본 계획을 바꾸면 안 돼. 그 기조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 기본 계획에는 당연히 개발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즉 개발 제대로 했느냐, 요게 평가에 관한 사후 조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또.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장관은 직업 능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의 당연히 동의가 아니고 의견만 들으면 돼. 자,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 어떻게 정책을 짤 거냐. 자, 이건 동의받으면은 이거는 정책기관 아니지. 그래서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수립하면 돼, 이것도.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 자, 장관은 기본계획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당연히 이거는
이 기본개발법상 직업능 개발 훈련을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개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누구 설득해야지 돼. 누구? 돈을 줘야 되는 사람. 당연히 입법부겠죠. 입법부. 그래서 자, 기본 계획을 만들게 되면은 뒤에 지체 없이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 이거는 소관상임위원회. 지금 국회 환경노동부 되겠죠. 그죠? 이쪽에다가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질타하고 필요하면 내용을 수정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장관의 지시 따라서 물론 대통령 지시 따라서 장관이 밑에 총리가 밑에 있는 장관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한다는 거.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자, 다음에 85번 파견법. 이것도 매번 나오는 게 나오죠. 그래서 파견법 85 보시면 자, 파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파견법은 기억 한번 상기해 봅시다. 파견법은 당연히 파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 입법자들은 자, 파견 근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직종을 제한합니다. 자, 파견은 자, 내가 사용자가 이거 빨간색으로 썼지. 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즉 근로자한테 사고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를 외부에 맡겨버립니다. 따지면 이쪽으로 파견 근로자 여기 파견 계약 파견 자, 파견 계약을 체계해서 우리 회사에 근로자 10명만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이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합니다. 이게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 그리고 이 계약된 근로자들을 파견 계약에 따라서 다른 사용사업주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계약은 B랑 하고 업무 지시는 A한테 받고 이렇게 되는 게 파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당연히 원칙은 자, 계약 당사자인 이 하도급 업체인 B가 지는 거예요. B가. 근데 문제는 뭐다? B는 얘네들이 돈이 별로 없어. 영세. 되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더라도 하지만 하청 같은 것들이지. 자, 보내더라도 이 근로자들을 아무데나 막 보내게 되면 이 근로자가 뭐 최근에 쿠팡처럼 자,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은 이 돈 많은 사용자는 일을 시켰음에도 책임을 안 져. 됐죠? 그런데 책임져야 되는 사용자는 돈이 없어. 그러면 최종적인 말단에 있는 파견 근로자만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야, 파견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직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유해하거나 위해, 위해 또는 유해. 보통 뭐 선호법에 관련된 뭐 선호 업무라든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각종 위험한 업무들 아니면 건설 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이것들을 갖다가 금지해놨습니다. 금지. 첫 번째, 직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 다음에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거, 다음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거, 특히 절대 금지에서 위험한 거, 위험한 업무들 요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파견 근로자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래서 직종 제한하고 처음부터 이거 흰색으로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사용기간. 자, 비정규직의 상용화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도 이 파견 근로자들은 최대 2년까지로 제한했죠. 6개월 썼다? 또 쓸 수 있어. 근데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총합이 2년 넘어가면 이 근로자를 사용사업자가 고용해야 됩니다. 됐죠? 마지막은 차별금지. 이것도 뭐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이 있는 거죠. 같은 사업장에서 이 근로자들이 섞여서 같이 업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규직, 이 사람들은 파견 근로자. 근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따라서 임금이 보통 2배까지 차이 나죠. 됐죠? 보통은 정규직이라 그러면 100을 주면은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여기 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아니면 뭐 외부 근로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한 다른 나라는 한 80까지 보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100만 원 받으면은 중소기업에서 보통 한 80까지 받아야지 돼. 그래서 우리도 애초에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들이 100 받으면 얘들은 50 밑으로 받아버리죠. 중간에서 하청업체가 다 떼먹어 이거를. 됐죠? 이런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하고 있으면 오로지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요 세 가지 방식으로 파견법에서는 보호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내용 보시면은 자, 85번. 자, 뒤에 파견법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자, 건설공사 현장. 당연히 위험한 업무죠. 요게 위험에서 위해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왜냐면 건설하다가 최근에 봤듯이 사고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이루어진 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든 뭐가 됐든 얘들은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느냐? 못 쓴다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필요해. 그러면은 뒤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그때는 해당 파견 근로자가 원한다면은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만 하면 돼. 근데 보통 노력이니까 이 사람들 안 뽑고 다른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그죠? 됐죠? 근데 일단 요거는 주의할 게 정규직이 필요하면은 사업장에 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줘라. 다음에 이거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아무데나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니고 밑에 있죠? 저 뒤에 정당한 노동자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 안 됩니다. 뭐 당연히 맞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은 헌법상 근로상권이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이것도. 다음에 파견 사업 허가 받으면 이거는 3년 동안 할 수 있고, 됐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